15세기, 16세기가 되면은 아내하고 대작하는 선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볼 겁니다. 아니, 다음 주에 만나볼 겁니다. 아내하고 대작을 하는, 아내하고 벗을 하는 선비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제 대개 이제 술을 먹는 모습은, 남자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감님들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술을 마셔도 각자 상을 하나씩 받아서 먹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서빙을 하는 분들은 여기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담당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더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따로 앉은 분이 제일 높은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5분은 굉장히 높은 분인 것 같고요. 여기 한 줄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조금 낮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시중을 드는 여성들도 숫자가 사람 숫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높은 분들에게는 한 분씩 따로 시중을 들고 조금 낮은 분들은 한 2명이서 단체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런 식으로들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더라. 네. 우리는 고려시대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으실까요? 서양의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서양의 아내들은 일단은 고려의 아내보다 권리가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고려나 조선의 아내들은 재산권을 행사했잖아요. 재산권을. 그런데 서양의 아내들에게는 재산권이 없었어요. 서양의 아내들은 남편이 죽어야만 재산권이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양의 아내들은 재판을 걸 권리도 없었어요. 서양의 아내들은 철저하게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 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 경우는 조선시대에도 여성들이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여성들이 집안 문제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하기도 했어요. 즉 여성이 재판권을 가졌어요. 여성이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서양은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에 서양에는 또 다른 점에서는 우리보다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점도 있었죠. 그건 뭐냐면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 남편이 일찍 죽어야 좋았어요. 남편이 자꾸 하면 서양의 아내들은 남편의 사업장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클 때까지는 또는 후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임시로 자기가 그거를 경영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남편이 키워놓은 말하자면 일자라는 총각하고 결혼을 하는,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그때 서양의 여성들은 자기하고 결혼하게 되는 젊은 남자에게 서약을 받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너는 이 다음에도 네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해라. 이 사업장의 상속권은 너에게는 없다. 그것을 내가 결정하겠다. 거기에 네가 동의한다고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간의 권력이죠. 자신의 권력을 키워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이 있는 여성은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도 얼굴을 내밀고 자기 집안을 대표해서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동건 씨처럼 실질적으로는 다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놓고 나서서 마을회의에 내가 나가겠다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또 양반들 회의에 내가 이 집안을 대표해서 나가겠다 그런 건 없었죠. 그런 점에서 딱 잘라서 뭐 한국이 나왔다, 딱 잘라서 서양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양식이 달랐다. 그리고 이제 좀 큰 차이라면 그래도 서양이 좀 나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공식적인 행사에 여성들이 모습을 많이 드러냈다. 서양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 지금 고려 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고려 시대까지는 임금님이 주최하는 연회, 잔치에도 부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또 열려 있었다. 또 절간에서 하는 행사에도 부부가 다 공이 참석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는데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남아있는 문서들, 돌로 새기고 바위에 새기고 쇠에 새긴 그런 글들을 보면은 어떠한 불교적 행사에 이름은 남자 이름만 나오지만 남성도 여성도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참여해서 그 무리가 몇백 명이었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몇천 명이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기록은 남성 위주로 마치 여성은 참여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달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아내가 짜증을 내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참 술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늙은 아내가 말술을 간직해 두었다네. 그러니까 술을 항상 상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내가 간직한 술은 어떤 술이었을까요? 이거는 소주였을 것입니다. 소주. 그런데 이 소주는 몇 도나 되는 소주였을까요? 이거는 40도 정도 되는 소주였을 겁니다. 35도에서 45도 정도 되는 소주였을 겁니다. 그럼 이 소주는 누가 마시는 거였을까요? 이 소주는 양반들만 마시는 술이었죠. 평민들은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소주 맛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비싸니까요. 왜 비싸요? 쌀로 빚으니까 비싸죠. 사실은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쌀밥을 좋아하지만은 요즘은 잡곡밥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실은요 일반 평민이나 노비들이 식사를 쌀밥을 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도 쌀밥은 양반들의 몫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쌀밥을 의뢰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 귀한 쌀을 가지고 만든 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몽골을 통해서입니다. 몽골과 우리가 직접 큰 관계를 맺기 전에는 소주가 없었고요. 일단 소주가 들어오자 양반들은 아주 환영했습니다. 말하자면 피버스 리가를 마시거나 말하자면 조니 오카를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양반들이 소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보수적인 고장 안동에서만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동 소주를 아직도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망했을 적에 조선이 망한 다음에 일반 평민들, 남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소주 한번 먹어보는 거였습니다. 소주 한번 먹어보는 거였는데 그 소주는 여전히 비싸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였던 거예요. 화학 성분으로 알코올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증류수를 타서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킨 거죠. 그런 희석식을 마셨고요. 또 결국에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
그렇게 센 술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렇게 센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희석식 소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수를 떨어뜨리잖아요. 소주가 너무 세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30도 소주가 기본이었는데 25도로, 20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백세주가 나오면서 또 반절로 또 떨어지고 요즘은 몇 도까지 내려갔나요? 15도. 요즘은 아마 14, 5도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대중은 역시 한국의 대중은 센 술을 잘 못 견디는 거예요. 좋아는 했지만 막상 먹으라고 주니까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막걸리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농도가 4, 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 5도밖에 안 되는 술을 수천 년 동안 마신 보통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센 술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했던 소주지만은 약화시키고 약화시켜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도수를 떨어뜨려서 지금 마신다. 아까 저런 주안성이 그렇게 거창했던 이유도 술이 워낙 센 술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아시고요.